예, 반갑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작물팀에서 벼지도 업무를 맡고 있는 농촌지도사 김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풍년농사로 돈도 많이 버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전에는 벼재배 교육을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늘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교육 진행은 2021년 기상 및 쌀 산업 현황에서부터 효과적인 잡초 관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작년도 기상과 문제가 되었던 병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상이 7월달을 제외하고는 평균 기온이 대체적으로 많이 낮았습니다. 특히 5월과 8월은 평균 2도에서 3도 정도나 낮았는데요. 5월달에 온도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양하시고 활착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고요. 또한 밭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라든지 여러가지 밭작물도 심어놓고 활착이 잘 안돼서 문제가 되었던 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 강수량은 5월달과 9월달이 강수량이 좀 많았었는데요. 특히 5월달에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논농사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내기 할 때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밭농사 재배하시는 데는 많은 일정이 차질을 많이 빚었을 겁니다. 밭갈이를 못해서 일정이 미뤄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조 시간인데요. 일조 시간도 7월달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든 그런 한 해였습니다. 초기 생육에서부터 후기 등수까지 많은 영향을 줘가지고 벼농사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2년간 비가 내린 일수하고 그리고 일조 시간을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비가 오는 날은 많고 일조 시간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기후를 보시면 보통 5월달에 많이 가물죠. 그리고 6월과 7월달에 장마기를 지나가지고 8월달에 무더위, 그리고 9월달이 되면 보통 곡식이 잘 익도록 햇빛이 좋은 날들이 이어지는 게 전형적인 날씨의 특성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가 자주 오고 일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작물 재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해도 이제 그렇게 또 나타날 수 있는 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비해서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볼농사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년에 병 두 가지, 문제가 많았던 병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잎에 지금 병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무엇일까요? 흰마른병. 예? 흰마른병. 아닙니다. 다른 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병입니다. 작년에 피해를 많이 줬던 병입니다. 예, 맞습니다. 돌병입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병관이 형성돼 가지고 이 부분을 현미경으로 긁어보면 이렇게 생긴 돌병균이 나오는데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달에 비가 자주 오고 저온이 형성될 때 잎에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이때 초기에 방제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등수기까지 이어져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처음에 이 파엽에서부터 발생되기 시작해 가지고 포기 전체로 이제 번져 가는데, 심하면 이렇게 내려앉아 가지고 회복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확산이 되겠죠. 논 전체가 이렇게 부끔부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능숙기 때 모습인데요. 이때 이제 목돌병으로 진전이 되면은 양수분이 벼알로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옳은 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수확량이 상당히 또 줄어들게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돌병은 종자나 이병 잔재물을 통해 걷고 1차 전염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 병관에 형성된 분생 포자가 공기 전염을 통해서 2차 전염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돌병은 평균 기온이 20도가 넘는 보통 6월 중순 이후가 되겠는데요. 그때 이제 비가 자주 오고 또 기온이 내려가면 잎에 이제 병관이 형성되면서 많이 확산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이삭돌병은
출수기 때, 출수기 전으로 해가지고 비가 자주 오고 엄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또 발생이 되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시다 보면 작물체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거나 또 장마철에 햇빛이 부족해서 또 저온이 발생될 때 특히 많이 발생되는 그런 병이고요. 이 도열병은 여러분들이 모짜리 할 때부터 해가지고 수확할 때까지 전 생육 기간을 통해서 발생되는 그런 병입니다. 모짜리 때는 이렇게 모도열병이라고 해가지고 어린 모의 기부, 중앙 부위에 갈색 병만이 나타나고 심하면 말라 죽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입도열병은 좀 전에 보셨듯이 잎에 병만이 나타나고, 이삭도열병은 여기 발병 위치에 따라 가지고 목도열병, 벼알도열병, 가지도열병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디도열병이 있는데 줄기 사이 마디가 검게 되고 심하면 부러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이게 모짜리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도열병입니다. 그리고 여기 입도열병이고요. 여기 이삭도열병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벼 아래 나오면 벼알도열병, 이삭목에 나오면 목도열병, 그리고 이삭 가지에 나오면 가지도열병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디에 나오는 마디도열병입니다. 그래서 이 도열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게 많은데요. 첫 번째가 건전한 종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보급종을 사용하시면 건전한 종자를 일단 사용하신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종자 소독입니다. 지금은 정부 보급종이든 자가체종이든 간에 소독이 안 된 상태로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자 소독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뒷부분에서 제가 종자 소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올해는 잘 기억하셨다가 이것부터 실천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소질 비료를 적정하게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벼농사 짓는데 표준 시비량이 질소량이 11kg입니다. 그리고 고품질 재배 단지에서는 9kg를 사용하고요. 최고 품질 재배 단지에서는 7kg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소질 비료 11kg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좀 잘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만 21- 복합 비료로 보면은 2포 반 정도 양입니다. 이 2포 반으로 밑그름, 가지그름, 이삭그름까지 다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밑비료로 한 3포 주시고, 다음에 가지그름 1포, 또 이삭그름 1포, 이 정도는 기본으로 주시죠. 그럼 합쳐보면 5포인데요. 표준 시비량보다 2배 정도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작물체가 연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병해충에 쉽게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므로 도열병 방지를 위해서는 적정하게 균형 시비를 하시면서 적정한 시비량으로 이제 살포를 하셔야 되겠죠. 다음은 저항성 품종 재배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주 품종인 일품은 도열병에 약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급종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일품이 신청량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 한 8% 정도 줄었고, 도열병에 관한 해담쌀은 작년 대비 한 66% 정도 늘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도열병 때문에 이제는 품종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약재살포인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종자 소독하고 그리고 모내기 할 때 상자 처리를 하시고 수확할 때까지 약 한 번 안 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병 발생이 상당히 잘 나타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논에 가서 예찰을 잘 하시고 입도열병 초기부터 방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뒤에 이삭도열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삭도열병 경우에는 출수 전에 경협 처리를 하시거나 보통 출수 한 10일에서 30일 전에 입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적용약제에 따라서 시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병은 무엇일까요?
법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덜한데 봉화읍하고 무리학, 상원 쪽에는 이 병 때문에 수확량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이 병은 게시무늬병인데요. 봉화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이 병 때문에 수확량이 많이 줄었는데 이 멀리서 봐도 피해받은 이 표시가 날 정도로 상당히 심하고요. 가까이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잎의 반점이 확대돼 가지고 말라 죽는 것도 있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현미경으로 보면 병원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게시무늬병입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벼 아래 반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미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병이 오면 또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데요. 어떤 데 잘 생기나 하면은 사질답, 그리고 노후답, 추락답에서 이제 병 발생이 심하고요. 그리고 질소질 비료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초기에 생육이 왕성할 때 그러면 후기에 비절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럴 때 또 많이 발생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기상적으로 봤을 때는 출수, 개화기 때 고온과 밤의 저온일 때 발병이 조장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게시무늬병 역시 못자리에서부터 또 생육기 수확할 때까지 계속 발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제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병인데요. 어린 모에 나타나면 갈변하고 말라 죽고 또 이렇게 심할 때는 이상목이 갈변하고 벼알에 발생하면 또 아까처럼 반점이 생겨가지고 미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특히 본답 유수 형성기에 주로 하엽에서 발생하고 초기에는 이렇게 작은 반점이지만 이게 진전이 되면 돌병 병증하고 또 비슷해지기 때문에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무늬병 근본적인 방제 방법은 토양계량인데요. 객토나 개비, 가리, 규산 등의 시용으로 땅이 비료를 가지는 힘을 높여주셔야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육 후기까지 벼가 생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료를 여러 번 나눠서 잘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논에 자주 가셔가지고 예찰을 하시고 발병 초기에 방제를 하셔야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년에 도열병하고 게시무늬병이 많이 발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장에 그 병원균들이 월동을 해가지고 올해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예찰을 잘 하시고 초기에 방제를 잘 하시면서 농사를 지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산업 변화입니다. 국내 쌀산업 여건 변화를 보면 생산에서 소비 중심 시대로 변하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도 과거에는 다수학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소비 확대, 수급 조절, 곡물 작업률 향상으로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 관심도 옛날에는 가격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몸에 좋은지 또 얼마나 맛있고 보기가 좋은지 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관심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산업 역시 적석밥 위주의 간편식과 쌀가루, 가공용 쌀가루 산업이 많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쌀 관련 정책 변화를 보면은 첫 번째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쌀 수급 정책에서 다품목 식량작물로 전환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품질 중심 종자 개발과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은광이 나왔었는데 새누리하고 상당히 비생산량이 많은 그런 품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나오는 것이 이렇게 수급 조절과 고품질 쌀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 보급 중에서 제외하고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 확대를 위해서 쌀 가공 및 쌀가루 산업 육성으로 소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쌀 소비량을 보면요. 2020년도에 국민 1인당 1년간 먹는 쌀이 57.7kg입니다. 상당히 적죠. 이 양은 57.7kg 중에 농가에서 소비하는 것은 90.8kg고 비농가에서 소비하는 것은 56kg입니다. 밥 한 그릇에 우리가 쌀 90g이 사용된다고 봤을 때 농가는
하루에 2.7끼 정도 밥을 먹고요. 비농가는 1.7끼만 밥을 먹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1970년도에 쌀 소비량이 가장 많았었는데 이때 136.4kg를 1년간 소비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한 60%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최근 10년간 쌀 생산량인데요. 10년간 평균을 보시면 한 516kg가 됩니다. 300평당 516kg가 나오는데요. 가장 많았을 때가 2015년도 542kg고 가장 적었을 때가 2012년도 473kg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530kg 정도가 전국 평균인데요. 그리고 전국 재배 면적은 21년도 작년 기준으로 73만 2,477헥타르가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총 생산량은 388만 2천 톤인데 그 전해보다는 한 10.7% 정도가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벼재배 면적과 생산량인데요. 작년에 봉화군의 벼재배 면적은 2,096헥타르로 그 전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총 생산량은 11,172톤 정도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가장 많이 재배되었을 때가 보시면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 한 3,700헥타르에서 19,000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요. 그때 비하면 한 40% 이상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인데요. 전국 20kg 기준으로 작년에 수확기 10월에서 12월까지 평균이 54,629원입니다. 이것을 80kg로 환산해 보면은 21만 8,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 전에 2020년도하고 비슷하고 평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작년에 수확하실 때는 한 22만원, 21만원 그렇게 갔죠. 그런데 지금은 한 정미소에 18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값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이제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쌀 품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맛맛, 외관, 도정 특성, 영양가, 안정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고품질 쌀은 나달이 충실하고 이물이 없고 투명도와 윤기가 나며 고유의 향기가 있는 쌀로 단백질 함량이 낮고 밥알의 형태가 뚜렷하고 차진 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될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의 외관 특성을 보면 신복백이 없고 병해충 등으로 색깔이 변한 쌀이 없으며 금간쌀이나 쌀아기가 없는 맑고 투명하고 균일한 쌀이 되겠습니다. 쌀 품질 요인별 비교도를 보면 완전미 비율과 품종 혼입이 한 20% 정도씩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에 질소질 비료와 품질 관리 제도가 1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 및 저장이 2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소질 비료를 주실 때 아까 제가 표준 시비를 11kg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kg 줬을 때 하고 그리고 9kg 줬을 때 7kg 줬을 때 보시면 수량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백질 함량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밥맛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질소 9kg 정도를 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삭거름을 주실 때 너무 과비를 하게 되면은 하위절간이 신장이 돼서 도복이 쉽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잎이 넓어지겠죠. 비료기가 많으니까 잎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햇빛이 부과가 잘 안 되어서 등숙주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법전은 해발 250에서 400m 사이 정도, 그러니까 중상간지 정도가 되니까 질소질 비료 11kg 정도를 주시고 재배하시는 것이 가장 알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완효성 비료 한 번만 주시면 이게 수확할 때까지 비료 안 주는 그런 비료를 지금 많이 사용하시죠.
그 비료 주실 때 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일품 재배할 때 하고 조생종 해담쌀 재배할 때 그 비료를 달리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품 재배할 때는 중만생종이기 때문에 이런들 비료가 녹는 시기가 길어집니다. 한참 있다가 녹고 이렇게 되는데, 해담쌀 조생종인데 같이 길어지면은 수확량에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생종용 완효성 비료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원래는 비료 구입하실 때 업자에게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조생종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비료를 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조생종도 수확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게 되면 문제점이 당연히 작물체가 연약해지니까 도열병, 입지무늬 마른병, 또 벼멸구, 홍명나방 등이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들대가 약하다 보니까 도복도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식이량을 주셔야 되겠고요. 다음, 쌀의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밥맛이 쌀이 견고해져 밥이 딱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10에서 점점 낮아질 때 식민은 양호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단백질 함량을 낮추는 기술 중에 또 하나가 등숙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양분을 공급하고 햇빛이 잘 들어서 등숙이 잘 되게 되면은 현미 두께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현미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단백질 함량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밥맛도 좋은 그런 쌀을 생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물관리 요령인데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모내기 하실 때는 물을 얕게 되어 가지고 작업이 편하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물을 깊이 되어 가지고 5월달에 작년에도 저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온이 된 거 할 때 물을 깊이 되어 가지고 활착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분을 성기가 되면은 다시 물을 얕게 돼 가지고 새끼치기가 촉진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시기가 끝난 다음에 무교 분을기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중간 물떼기 한번 해주시면 상당히 좋은데요. 중간 물떼기를 해주심으로써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고 도복 방지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중간 물떼기는 출수 전 40에서 30일 정도 전에 한 10일 정도, 5일에서 10일 정도 하시면 되는데, 내논이 모래땅이다 그러면은 좀 짧게 하시면 되고, 점질 토양이다 그러면 좀 길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인기 때는 물 걸러대기, 3일 물을 대고 그리고 이틀 물을 빼는 이런 식으로 물 걸러대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수기 때는 보통으로 물을 대주셨다가 날씨가 추워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물을 깊이 대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되게 출수하고 그리고 수중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또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등숙기가 되면은 다시 물 걸러대기를 하시고, 그리고 출수 30에서 40일 정도 지났을 때 완전 물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 걸러대기나 중간 물떼기를 해주심으로써 이 뿌리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도복을 경감하고 또 등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재배하시다 보면 품종이 혼입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생육이 불균일로 해가 재배 관리가 곤란해지고요. 또 도정이 불균일하고 불안전립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품종 간의 밥 짓는 속도도 다르고 밥맛에도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밥맛이 하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벼를 이제 이양을 해놓고 키우고 있는 중에 이렇게 다른 품종들이 혼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짜리 때 여러 품종을 하시다 보면은 이양하실 때 잘못 섞여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기 수확 및 건조인데요. 자, 보통 조생종은 출수 후 45에서 50일, 중생종은 50에서 55일, 중만생종은 55에서 60일 때 수확을 하시면 적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맞죠. 작년에 9월 달에 비가 자주 오고 햇빛이 없다 보니까 또 온도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덜 여무른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실 때 한이삭의 배알이 90% 정도 익었을 때가 적기라고 생각하시고 수확을 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일찍 수확하시게 되면 청미, 미숙립이 증가하고요. 또 너무 늦게 수확하시면은 동할립, 기역립, 피해립이 증가해서 벼수란과 미지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조 온도인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도정 및 수매용으로는 45도에서 50도 정도로 건조하시면 되고 종자용으로는 40도에서 건조를 하셔야 발화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벼종자 신청했는 게 거의 뭐 다 나오는 그런 정도로 신청이 됐는데요. 어떤 해는 보면은 종자가 없어가지고 신청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꼭 자가 채종했는 거를 벼종자용으로 보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관해 놨다가 정부 보고증이 구해지면은 드셔도 되고 파셔도 되니까 그런 거는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조하실 때 너무 건조가 지연이 되면은 이 변색립이나 동할미, 불완전미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적정하게 건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또 너무 고온 급속하게 건조를 하시게 되면 깨진 쌀, 동할미, 쌀아기 이런 것들이 증가해서 밥맛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쌀은 적정 수분 15% 이하에서 15도 그리고 습도 70% 이하에서 보관을 하시면 저곡 해충이나 호흡 그리고 화학적 변화를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하게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되는데 찹쌀은 보통 색깔이 이렇게 뽀얗죠. 우유빛깔인데 이놈들이 계속 채종해서 쓰다 보면은 맵쌀 섞였다 그러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찹쌀의 찰성 인자가 떨어져가 그런데요. 그럴 때는 정부 보급종을 몇 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주시면 그런 현상은 없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건조할 때 수분 이제 함량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14% 이상부터는 점차 이 우유 빛깔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15%대에 가면은 마치 맵쌀 섞어난 것이 보이고 16% 이상이 되면은 맵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찹쌀을 건조하실 때는 13% 이하, 13.5% 이하로 해가지고 건조를 해주시면 고유의 특성을 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품종인데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최고 품질쌀로 올려놨는 것이 18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이제 정부 보급종인 해담쌀을 포함해서 조생종이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중생종이 5가지, 그리고 삼광을 비롯한 중만생종이 9가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정부 보급종은 조생종인 해담쌀과 봉화군에서 80% 이상 재배하고 계시는 일품이 있고요. 그리고 수량이 많은 삼광, 또 찰배로 배곡찰과 동진찰이 있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보급종 신청하셨는데 그 중에서 해담쌀하고 일품하고 제가 여기 신청했는 거를 한번 현황을 가지고 왔는데요. 법정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는 해담쌀은 1,080kg 정도가 늘었고 그리고 일품은 2,140kg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만큼 법전 지역은 해발이 높다 보니까 솔직히 중만생종 재배에는 맞지 않는 지역입니다. 원래 이제 조생종 정도를 하시면 수확량도 높일 수 있고 안전하게 재배하실 수가 있는데 정부 수매 품종이 또 일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긴 하시지만은 봉화읍이나 저기 무려 상원 쪽보다는 수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2020년도 저작년에 법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품종이 뭘까요? 맞습니다. 해담쌀입니다. 올해도 해담쌀을 많이 신청하셨는데요. 특히 올해 재배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한번 이런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작년에는 태풍이나 비바람 치고 이런 날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재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또 이렇게 태풍이 오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도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비료입니다. 질소질 비료를 가용하면은 저렇게
출수가 되고 하면은 비바람이 불면 쉽게 이제 넘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질소질 비료를 적정하게 시용을 하시고, 그 다음 번째 규산질 비료를 잘 주셔야 됩니다. 토양 검사를 해가 적정 규산이 들어가 있으면 볏대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또 도복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비료를 혹시 초기에 너무 많이 줘서 벼가 시커멓게 이렇게 큰다고 하면은 생육 중에 도복 경감제가 있습니다. 경감제를 사용 시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주셔야 또 경감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래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해담쌀은요, 2014년도에 육성됐는데 오시가리와 운광을 겹시켜서 만든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맛맛은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출수기가 7월 18일로 운광보다는 한 2주 정도 빠릅니다. 그리고 쌀 생산량은 548kg 정도가 되지만은 도복의 중간 정도의 강한 견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비료 사용하시는데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일품입니다. 일품은 1990년대에 육성돼 가지고 30년 넘게 재배된 품종입니다.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은 품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봉화군 농업인들께서 쉽게 못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품은 도복에 상당히 강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료를 많이 주실수록 또 생산량이 많아지는 그런 품종이다 보니까 다른 요즘 나오는 품종들은 비료를 그렇게 주면 도복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바뀌지 못하는데 비료를 적정하게 주신다면 다른 품종들도 고려해 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 일품은 병해충에 도열병뿐만 아니고 병해충에 약한 편이므로 적기 방지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품종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강이 있는데 이 상강은 일품하고 봤을 때 키 차이가 한 8cm 정도 더 큽니다. 그런데 저거는 300평당 질소질 비료 9kg 정도 줬을 때 그렇고요. 만약에 12kg 이상 과비하게 되면은 95cm 이상으로 커지는 키가 상당히 큰 품종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강은 지금 포항, 경주, 그리고 울진, 영덕 쪽에서는 주재배 품종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재배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봉화에서 하시는 분들은 넘어져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는데요. 비료 관리만 잘 하시게 되면 이 상강이 볏대가 상당히 굵고 수확량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배곡찰과 동진찰, 찰배가 있는데요. 배곡찰이 동진찰보다 출수기가 한 일주일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배곡찰이 더 뒤에 나오고 그리고 병에도 강하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동진찰을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 동진찰은 역시 일품하고 마찬가지로 도열병이나 병해충에 상당히 약한 품종이므로 적기에 방지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자 신청 관련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자 신청은 거의 이제 마감이 신청을 다 하셨을 겁니다. 콩만 빼고 콩은 2월 달에 시작해서 한 3월 중순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벼, 그리고 옥수수, 감자 요거는 이제 신청이 다 필요하신 만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벼 신청을 못 하신 분 계시면 지금 이제 전국 추가 신청 기간인데요. 1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오늘 들어가 보니까 남은 물량이 이런 품종들이 남아 있는데 주요 품종이 일품, 삼광, 5대, 또 오륜벼하고 조명 1호 그런 게 요게 또 조생종 품종입니다. 조생종 품종이 한 3가지 정도 있고 나머지는 중생종, 중망생종이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산업팀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야 될 사항들인데요. 일단 종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가락 제거와 소금물 가리기를 하셔서 충실한 종자를 이제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정부 보급종은 정선이 잘 돼가 나오니까 이 작업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가 채종하시는 농가들은 가락 제거, 소금물 가리기를 하셔야 되고요. 소금물 가리기 하실 때 주의사항은 5분에서 10분 정도
완료를 하시고 너무 오래 담가두면 바다에 지장이 올 수 있으므로 끄져낸 직후에 맑은 물로 씻어 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파종하시거나 아니면은 파종할 때까지 말려서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종자 소독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은 도열병, 깨시무늬병, 기다리병, 세균성 벼 알마름병, 벼 이삭선충을 미리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다리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로만 소독을 하시지 마시고, 보통 여러분들이 약재 침지 소독을 하시는데요, 이것만 하시게 되면은 기다리병 방지가가 73.9%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약재 침지 소독과 파종 직전 습분이 처리까지 해주시면 96%가 되고요, 온탕 소독까지 더해 주시면 98.9%까지 방제가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병 때문에 몸서리 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원래 한 가지 말고 두 가지, 세 가지를 한번 해보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독하실 때 특히 이 찬물을 바로 받아서 하시면 안 되고요, 발화기 또는 돼지꼬리를 이용해서 물 온도를 유지하시면서 소독을 해야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데요, 보통 30도에서 48도 정도 이렇게 이제 하셔야 효과가 있고, 농약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소독할 때 약액을 20리터 만들었으면 그 안에 10kg, 벼종자 10kg를 넣으셔야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넣으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에 20kg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될 때는 약액을 40리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약재는 분위 처리하면 바로 또 파종을 안 하시게 되면은 발화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살충제 혼용하실 때는 혼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농약의 사용량이나 희석 배수, 소독 시간, 온도만 잘 지키시면 소독 효과는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용 설명서를 잘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거는 물 온도를 왜 30도로 해야 되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20도에서 24시간 동안 염색액을 침지해 놓으면 안에 스며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약도 마찬가지겠죠. 안에 안 스며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30도에서 24시간 침지하면 벼 알속까지 이렇게 염색약이 침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30도 유지하셔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가 있고요. 약재 침지 소독 방법은 여러분들 책에도 요것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상세하게 있으니까 한 요 5가지 중에서 2년 주기를 바꾸어 가면서 소독을 하시면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탕 소독하실 때는 60도 물 100리터에 벽시 10kg을 10분간 담갔다가 바로 냉수에 10분간 식히면 되는데요. 이 물량과 종자량을 준수하셔야 또 효과를 높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습분이 처리, 이제 약재를 묻혀 나가는데, 요거 하실 때는 보통 벼 싹 길이가 1.5mm 이하로 해가지고 이제 약재하고 혼용을 해가지고 바로 파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1.5mm 이하 정도일 때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싹 틔우기를 하시는데, 이거 싹을 너무 적게 틔우면 출하가 늦어지고 당연히 불균일해지겠죠. 그리고 너무 크게 틔우면 싹이 상처를 받아 생육이 또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토인데요. 요즘 여러분들이 대부분 구입했는 상토를 쓰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회사에서 좋은 제품의 상토를 구입하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복토하고 난 다음에 물을 주지 말으셔야 되는데, 물을 주시게 되면 덜뜨기모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토의 적정한 수분 함량은 지었을 때 물이 약간 스며 나오는 정도가 적당한 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종량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파종량을 상당히 많이 이제 잡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면 한 200g 정도 하시는 이런 농가도 계시고, 좀 적정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150에서 160g 정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추천하는 것은 130g입니다. 130g이 보통 이렇게 판에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로 보이는 게 130g인데 파종량이 너무 많게 되면요. 상자 내에 부족한 공간으로 인해 수분, 양분, 광을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들뜬묘, 연약한묘, 도장묘가 많이 발생되고 또 병도 쉽게 오기 때문에 튼튼한 모를 기르는데 상당히 어렵겠죠. 130g은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입니다. 그러면 20kg 한 포를 가지고 155상자 정도를 만드시면 가장 좋은 파종량이 되겠는데 이렇게 하시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160g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셔야 안전하게 또 육묘를 하실 수 있으니까 올해는 파종량도 조금 줄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심으실 때 포기 수가 너무 많으면 또 양수분 경합이 일어나고요. 또 포기당 모수가 또 너무 많아도 모관 경합 때문에 생육이 불균일하고 나달감 품질이 불균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이제 모수와 포기 수를 하셔야 되는데 중상간지에는 병당 보통 100주 정도로 해서 포기당 5, 6본 정도가 가장 알맞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심을 때 포기당 이제 본수를 욕심낼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원원종에서 이렇게 한 포기씩 이렇게만 심어놔도 나중에 8월달 되면은 분원이 다 돼가지고 일반 벼 재배하는 농가들만큼 생육 모습이 비슷하죠. 그래서 벼는 분할하는 작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포기 수를 너무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모관 경합이 일어나서 오히려 품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싹키우기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벼농사를 지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싹키우기를 하고 시작하느냐 아니면 바로 지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통 이제 출하실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없는 경우에는 상자 쌓기를 해가지고 3, 4일 정도 이렇게 덮어 놓으면 1.5cm 정도 자랐을 때 이제 치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봉화읍의 한 농가입니다. 싹키우기를 하시지 않고 바로 이제 파종을 해가지고 하우스 안에 쭉 깔아놨죠. 깔아놔니까 하우스 안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온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쉽게 수분이 마르기 때문에 물 관리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잘록병도 많이 오고 또 균일하게 출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육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얻고 또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싹 키우기를 하시고 육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짜리는 보통 뭐 요즘 여러분들은 하우스나 부직포 모짜리를 많이 하시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온 절충 모짜리도 그렇고 부직포 모짜리도 파종한 다음에 싹 키우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상을 하셔야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직포 모짜리 문제점 중에 싹 키우기를 하지 않고 지상을 하셨을 때 출하가 불량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지상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이 넘쳐가지고 너무 과습돼가지고 또 출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주의하시고 또 곡전은 4월 후반까지도 상당히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부직포 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재작년에 이제 무려 지역에서 4월 13일경에 부직포를 이렇게 냈었는데 냉해 피해를 받아가지고 전량 이제 폐기하고 다시 했던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4월 최저 기온을 보시면 우리 봉화군의 최근 5년간 4월 최저 기온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 26일에도 영하로 떨어졌고 그전에는 4월 24일 날에도 영하로 떨어지고 이런 기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일찍 하실 때는 부직포 안에 보면 비닐이 이중으로 덮여 있는 그런 또 부직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내일 춥다고 기상에서 이제 발표가 나면은 물을 좀 깊이 대 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재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농 만들기인데요. 농사의 기본이 이제 토양이죠. 이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토양 검정을 하고 규산 시용을 하고 또 볏짚을 넣어주고 논도 깊이 갈아주고 토양이 힘이 떨어졌을 때는 객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토양 검정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죠. 내 땅에 양분이 얼마 있는지 그것을 알고 가셔야 적정하게 또 양분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 규산질 비료입니다. 이게 이제 3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공급해주고 있는데 규산질 비료를 논에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은 손해가 많겠죠. 이 규산질 비료는 주게 되면은 잎과 줄기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쓰러짐에도 강하게 하고 또 등숙을 좋게 하겠죠. 또 병해충에도 저항성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벼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질과 식미도 향상을 시키고 또 유기물 분해도 촉진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원래 토양 검정을 하셔가지고 이 규산질 성분이 부족하게 하다 그러면 반드시 또 시용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규산질 비료는 킬로그램당 157mg 이하일 때 이제 살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미끄럼 주기 2주 전까지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양 검정을 하시면 논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라고 이런 걸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보시면 이 논에는 규산질 성분이 103g으로 157g 적정보다 상당히 좀 적었는데요. 여기 한 1900평보다 조금 넘는 면적에 696kg를 줘라 이런 식으로 딱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볏짚인데요. 요즘 볏짚은 수거해가지고 소모기로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 볏짚은 또 양분적으로나 논에 상당히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최소 2년에 한 번 정도라도 넣어주시면 좋은데 볏짚을 넣게 되면은 안 넣었을 때보다 수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볏짚이 비료적 가치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소모기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이득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가리인데요. 한 번씩 이제 깊이가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18cm 이상 깊이가리를 하면 작토층이 이제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토양의 완충력이 높아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재배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객토인데요. 사질답이나 너무 점질일 때 이렇게 차력 함량을 15에서 18% 정도 맞춰주면은 또 벼 재배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고요. 이렇게 객토한 논은 양분이 많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300평당 1.5톤의 퇴비를 넣고 그리고 토양 검정을 통해서 규산질 비료를 시용하고요. 그리고 깊이 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농가리를 하실 때 가을에 갈면 좋은 경우는 미숙논이나 연매논, 볏짚을 넣은 논은 가을에 갈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봄가리에 유리한 것은 모래논이나 보통논, 고논은 봄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주요 병해충인데요. 모짜리에서는 뜸모, 모잘록병, 키다리병이 발생하고 본답에 가면 키다리병, 도열병, 이상누룩병, 문고병, 깨시무늬병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진균, 곰팡이병입니다. 그리고 세균병이 있고 바이러스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모짜리 때부터 본답 후기 때까지 이런 병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잘 보셨다가 예찰하실 때 지금쯤 이런 병이 많이 발생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하고 보시면 예찰하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 초기에 적정하게 이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다리병입니다. 키다리병은 여러분들 이제 구분은 다 하실 줄 아실 겁니다. 많이 보셨죠? 잎이 연녹색으로 폭이 좁아지고 또 줄기가 위축되어 가늘고 키가 커집니다. 또 종자 주위에 보시면 이렇게 곰팡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엽초, 엽심이 정상보다 많이 가늘고 길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도장묘하고도 구분이 좀 되어야 되는데
요 이제 키다리병 발현 시기를 보면 모짜리 때부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육 후기까지 전 생육 기간에 나타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도장류와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배축이 길어지면서 도장하는 게 키다리병이고요. 또 모가 웃자라면서 1본엽과 2본엽 사이가 45도 이상 벌어지는 게 또 특징이 되겠고, 2본엽 또는 3본엽이 출현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키다리병은 처음에 이제 종자에서 시작해서 모짜리 그리고 본논 줄기 잎에 또 포자가 형성되면 출수 시 화기전염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키다리병이 발생된 데서는 50m가 떨어진데도 이렇게 76% 이상의 감염이 나타나니까 여기서 채종하신 종자는 종자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짜리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우리 이제 본논에 심어놓고 초기에 이제 발생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은 본답의 중기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렇게 하얗게 포자가 형성돼서 바람에 날리면 출수 개화기 때 다시 이제 종자로 이동하게 돼 가지고 계속 번지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키다리병 때문에 문제가 있는 농가분들께서는 약제 침지소도 한 가지만 하시지 마시고 2가지 이상을 하셔가지고 방제 효과를 높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잘록병인데요. 잘록병은 육묘 중에 갑자기 이제 저온일 때 발병이 조상되기도 하지만은 낮에 온도가 너무 높고 30도 이상으로 높고 야간에 10도 이하, 그리고 또 너무 과습하거나 건조할 때 발병이 되는데요. 증상을 보시면 모의 선단이 갑자기 시들거나 침상으로 말리면서 황백색이 되어서 고사를 하는데, 이놈들을 뽑아보면은 종자하고 쉽게 분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뜬모하고 구분할 때 종자까지 쉽게 딸려온다 그러면은 그놈은 뜬모고, 똑똑 끊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잘록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초기 증상이고 후기가 되면 병이 진전이 되면 이렇게 다 말라서 고사하게 됩니다. 모잘록병 이제 방제 방법은 육묘 상자와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요. 상토는 구입하시니까 좋은 제품을 구입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파종 전에 상토와 적용약제를 혼합 처리하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예방적으로 관주 처리를 육묘기 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30도 이상, 10도 이하가 되지 않도록 온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이양하고 난 다음에 본논 초기 때 보통 많이 발생되는 게 벼 물바구미가 있습니다. 이 벼 물바구미는 5월 중순경에 이제 중하순경에 논으로 이동해서 피해를 주는데요. 성충은 잎을 갉아먹고 그리고 유충은 뿌리를 갉아먹어서 피해를 주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자로 이렇게 곱게 이렇게 갉아먹은 흔적이 나타나면 이것은 벼 물바구미 피해입니다. 그리고 뿌리도 생육이 좋지 않은 포기를 이렇게 뽑아보면 뿌리도 이렇게 유충이 깔아먹어서 뿌리가 끊어지고 했기 때문에 초기 생육이 많이 지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생육 자체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논 정상적인 논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생육이 처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벼 물바구미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양하실 때 상자 처리를 많이 해가 나가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눈으로 벼 잎을 관찰하시면서 아까처럼 일자로 쪽쪽 이렇게 먹은 흔적이 발생된다. 그럴 때 이제 추가적으로 또 방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벼 잎벌레인데요. 여러분들 똥벌레라고 부르는 이 벼 잎벌레도 이렇게 요거는 먹은 자국이 지저분하죠. 그래서 벼 물바구미와는 구분할 수 있고, 심하면 벼 끝부터 이렇게 갈라지면서 광합성 작용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놔두면 없어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피해가 이렇게까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제 방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벼 잎벌레 마찬가지로 이양 당일날 그 벼 물바구미와 같이 상자 처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발생될 때
이렇게 약재 처리를 해주시면 감수성이 높아 한 번 약재 처리로도 높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본론 중국인데요. 문고병입니다. 문고병은 토양이나 볏짚, 그루터기에서 균핵으로 월동을 해서 이게 온도가 고온이고 습도가 96% 이상일 때 발병이 많이 되는데요. 특히 7, 8월 달에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은 날이 지속되면 밀식 재배해 있는 포장에서부터 발생이 많이 시작됩니다. 주로 잎집에 이제 발생하고 피해를 많이 받으면 공급이 중단되어 도복이 되고 심하면 이삭에도 발생이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잎집에 많이 발생을 하고, 여러분들이 7월달이나 8월달에 논에 한번 가서 잘 살펴보시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논은 이렇게 균핵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주물리 마른병은 이항전 노타리 하시고 난 다음에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을 제거해 주시면 예방이 되고요. 그리고 질소질 비료 가용을 피하시고 칼륨 비료를 충분히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발생 초기에 여러분들이 방제를 잘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모내기 전에 썰해질 해놓고 나면은 이렇게 모서리 쪽에 협작물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여기에는 문고병의 균핵뿐만 아니라 그 도열병, 깨시무늬병에 입양된 볏짚이나 이런 잔재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이것을 끌어내 갖고 없애는 것만으로도 병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므로 이런 작업은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잡초 관리인데요. 이항 전에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실 때는 내가 약을 치고 난 다음에 3일 이후에 모내기를 하시겠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특히 무달개비나 피저항성 잡초가 발생하는 눈은 5일 정도 경과가 되고 난 다음에 모내기를 하셔야 잡초 방지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항 전에 사용 가능한 제초제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것이 중요한데 썰해질 작업 후에 녹물을 5cm 된 후에 5일 정도 이렇게 녹물을 유지될 수가 있어야 또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제초제는 이항 후 15일 경에 하시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녹물 5cm를 대고 살포 후에 그 녹물이 유지가 돼야 이 잡초 방지 효과가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물이 빠지고 또 논에 흙이 보일 정도가 되면 약초가 많이 떨어집니다. 또 우리 봉화지역에 많이 발생되는 액미, 잡초성병인데요.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시커멓게 올라와 있는 것은 전부 잡초성병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정상적인 벼가 있고요. 손으로 만지면 쉽게 이제 탄력이 되고 잘 떨어지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이 액미를 방지하시기 위해서 내 논에 정말 많이 발생된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수확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물을 한번 대십시오. 물을 한번 대면은 저놈들이 발화가 돼갖고 이제 싹이 올라오겠죠. 그놈들이 겨울을 지나면서 얼어 죽어서 일단 한번 밀도를 낮추고 다음에 4월 달에 논에 물을 다시 대줍니다. 그럴 때 다시 이제 발화가 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커질 때 농가리를 해주고 쓰레기를 하시면 다시 한번 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밀도를 낮출 수가 있고요. 또 발생되는 게 많지 않다 그러면 이게 이제 출수될 때 표시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서 이렇게 포대 하나 들고 가서 잘라서 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우렁이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우렁이를 넣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논의 정지 작업, 거의 균평 작업입니다. 얼마나 논이 골고루 이렇게 균평하게 이렇게 작업이 됐느냐에 따라서 우렁이 효과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넣는 시기는 이항 후 7일경에 넣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넣는 양은 300평당 5kg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넣고 난 다음에는 물을 깊이 대주셔야 되는데 대신에 벼 잎이 잠기지 않을 정도로 해주셔야 되겠죠. 벼 잎이 잠기면 벼 잎에도 피해를 주니까 그런 것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항 후 7일경에 넣었을 때 98.6% 제초 효과가 나타나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초제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육묘를 하셨는데 모가 너무 연약하다. 이럴 때는 제초제를 사용하실 때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을 때 또 너무 얕게 심으면 제초제 처리청이 그 뿌리 몇 뿌리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알맞은 제초제를 하지 않았을 때 또 발생될 수가 있고, 또 적정량을 살포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살포했을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이항전에 이제 제초제 처리를 하시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때 그 제초제 처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목판을 거기 던져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시간이 또 이상 지나게 되면은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땅이나 객투한 논이나 찬물 나는 논, 이런 논에서는 또 제초제 피해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잘 안 돼서 피해를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찰벼, 유색벼, 통일계 품종을 재배하실 때는 제초제를 구입하실 때 반드시 내가 찰벼 재배하는 논에 제초제를 뿌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초제 피해를 쉽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물 5cm를 5일 동안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처리청이 그 뿌리로 내려가서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바람이 부는 날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면 한쪽에 쏠려가지고 피해 볼 수도 있고, 또 논두개 처리하시다가 논으로 날아 들어가면 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찰벼에 치시면 안 되는데 사용하시면 이렇게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찰벼에 사용하는 제초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구입을 하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PLS 때문에 또 이렇게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여기 요 5가지만 주의를 해서 보시면은 걱정 없이 농약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확인하시고요. 적용 재배 작물인지 확인하시고, 농약 희석 배수와 살포 횟수 지키시기, 그리고 수확 전에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하고 밀수 농약은 사용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시면 작물이 벼에 해당되고, 자, 희석량 물 20m에 20ml 또 이렇게 나오고요. 또 수확 전 21일까지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피해에 대해서 걱정 없이 농사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 것은 교육은 여기까지인데요. 원래 딱 여러분들께 당부해드리고 싶은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토양 검증을 하셔가지고 균형 시비를 해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질소질 비료를 적정하게 사용하셔서 안전하게 미재배를 하시고요. 또 규산질 비료를 사용하셔가지고 튼튼한 벼를 재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병해충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그 발걸음을 자주 하셔가지고 예찰을 잘 하시고 초기에 방지하셔가지고 벼 재배를 풍요농사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